이승만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주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합작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같이 이겼던 사람들하고 아주 미국 정부에 곧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미 국무성에 이 나라를, 한반도를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좌우합작을 하면 반드시 공산화 되니까 일단은 남한에서만이라도 못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과도 정부를 먼저 수립을 하자. 그리고 이 정부를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다음에 통일 정부를 꾸리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요지예요. 그리고 대일 청구권은 무조건 한국이 주장한 대로 해줘야 된다. 대단한 양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다녀. 아주 가장 중요한 요지만 딱 뽑아서 건의를 하죠. 이게 외교라고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 김구가 그걸 참지 못하고 한반도 내에서 일을 터뜨려요. 무슨 일을 터뜨리냐? 임시정부를 유일한 과도 정부로 자기 혼자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승만이 주석이고 자기가 부주석이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이승만이나 다른 우익에 있는 사람들은 미 군정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 군정하고 최대한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하고 곧바로 연락해가지고 연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거를 듣고 뭐 하는 짓이냐고. 동생 뭐 한 살인가 두 살 어리거든요. 동생 그러지 마 해서 이승만은 거부를 해요. 그 안에서도 이때서부터 삐그덕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냉전으로 바뀌어요. 냉전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동유럽이, 그리고 식민지 중에서 이렇게 독립했던 국가들이, 신생국들이 어떻게 되냐? 다 공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외교관들이 속속 미국과 한반도 동아시아로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새로 부임한 미국 대표단의 일원인 조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바니아의 외교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유럽이 좌우합작으로 공산화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트루먼의 특사로 왔던 에드마이어 중장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은 중국이 공산화되는 국공내전의 상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체득한 공산주의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좌우합작 절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책도 그렇고 현실 속에서 좌우합작에서 벗어나서 그때서야 냉전으로 전환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막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것을 이미 먼저 알고 얘기를 하고 됐죠. 그래서 유엔으로 상정돼서 총선거를 할 수 있도록 찬성 43표, 반대 9표 해가지고 한반도에 남한만이라도, 사실은 원래는 남북한 모두 공이 통합정부로 선거를 해라 라고 한 게 사실은 유엔 총회의 결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반대를 했을까? 당연히 소련이 반대했죠. 그래서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으로, 한반도로 왔어요. 한반도로 와서 남한하고 북한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인구 비례가 어떤지, 여기서 지도급들이 어떤지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북한 38선 이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한번 가긴 가요. 그런데 안 보여주고 하루가 이틀 만에 쫓겨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으로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남한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김구가 종래 입장에서는 이거였어요. 미국과 소련 양군 조기 철수론에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 한국 문제를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했어요. 그리고 선거하는 것도 지지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지했냐? 미국 양군이 조기 철수를 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구가 만들었던 한독당에도 있었거든요. 남북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간 간부들을 김구가 그때 제명 조치할 정도로 강경했어요. 명확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부 수립 노선과 지지가 명확했습니다. 입장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휙 돌아섭니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송진우가 중심에서 만든 한민당의 장덕수라는 정치인이 암살을 당하는데 그 배후로 한독당 김구의 남북연석회의가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 집필 내용이나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냐면 김구가 남북협상을 제안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그래서 민족 분단을 방지하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김구가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북 협상이 분단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괜찮은 성과가 있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거를 반대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남한만의 총선을 강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김일성과 소련이 김일성을 움직여가지고 지시를 내려서 정책을 다 입안했고 정치 공작을 다 꾸몄고 남쪽에 있는 좌익 세력과 간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남북연석회의를 초대를 합니다. 김구 그리고 김규식 그 외 많은 중도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좌익 단체들을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도 정말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 일단 회의를 하면 회의에 의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에 의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의 의제를 김일성이 그냥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와 단체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를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는 참석하겠다라는 어떤 그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라 참석은 이 사람들만 해라 라고 참석하는 정당과 사회단체와 대표 참석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네들이 정해버려요. 그 사람들만 오게. 그래서 김구하고 김규식하고 이승만은 절대 안 되겠죠. 가게 되는 거예요. 회의 내용, 참석 대상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김구하고 김규식이나 남한 인사들은요. 가서 제대로 된 대접 한 번도 못 받아요. 대접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아요. 뭔가 발의, 제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들러리로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김구만 한 번 마이크 잡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한 번이에요. 한 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산업 시찰하십시오 하면서 북한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한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 기업체들로 북한은 계속해서 먹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GDP가 높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김일성이 잘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 속고 와가지고 북한은 김일성이 영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산업이 발전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중도 우파들도 많았어요. 그대로 속은 거죠. 자, 남북연석회의를 통해서 4월 30일 성명이 발표되는데 내용이 이래요.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그러니까 하기 제 정당들은 뭐냐면 이 연석회에 참석한 정당들은 이런 뜻이에요. 이 연석회에 참석한 정당들은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 공동 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 투표를 하자. 이 말이 뭐예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 투표가 뭐예요? 흑백 투표. 일반적, 직접적 보는 데서 하는 거야. 보는 데서. 한 사람이 한 명씩 투표를 하니까 평등은 하지. 그렇죠? 예. 근데 결과는 비밀이 아닌 거죠. 말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정당들, 즉 연석회의에 모인 정당들만 모여서 남북한 통일 임시정부를 만들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430 성명이에요.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 결국 무슨 정당이에요?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것이 4월 30일 남북한 연석회의 성명의 기본 골자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글을 읽고 독해를 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읽는데 왜 논점이 달라? 논점이 달라요. 똑같은 글을 읽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어버리면 그럼 어떡할 거냐고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결국 이거로는 결국 아무것도 안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엉터리 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엉터리 선거라고. 왜 엉터리 선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승만과 미 군정이 분단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한 선거가 5월 10일 날 총선거다. 이승만하고 미 군정이 했나요?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 계속해서 미루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미국이 난 이제 못해 지쳤어 해서 유엔에 상정한 거잖아요. 유엔에 상정해서 유엔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유엔 산하의 임시위원회를 통해서 선거를 한 거죠. 이승만은 한 게 없어요. 거기서 반쪽짜리 선거다. 북한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한 건데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선거였다. 국가가 시작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인 남자 여자가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몇 나라 될까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영국도 여자가 선거권을 가지는 게 몇 년이 차이 나죠? 제가 알기로 한 120년 차이 나거든요. 남자가 먼저 투표를 갖고 여자가 투표를 할 때까지 약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이 걸렸어요. 페미니즘에 빠진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여자가 1948년도가 돼서야지 처음으로 선거를 했대. 남자도 처음 선거했다고 그때. 남자고 여자가 5,000년 역사에 있어서 투표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이게 뭐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 사실 그대로 안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제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때 맨 처음 한반도 역사상 처음 선거를 했어요. 처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태백산맥이라는 책 있잖아요. 태백산맥이라는 책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선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유엔 임시위원회도 포기한 선거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책에. 소설을 믿지 말고 사료를 믿으라고. 제발. 소설을 믿지 말고 사료를 믿어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신화와 헛된 서로에 창념하지 말고 말씀을 봐야지. 사실을 보라고요. 사실을.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했어요. 거부한 건 누가 거부했어요? 북한이 거부했어요. 북한이. 그래서 결국 거부하니까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을 먼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차후에 불가능한 북한 지역도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한 거예요. 참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가능한 지역을 먼저 선거를 하고 지금 북한은 불가능하니까 차후에 불가능한 지역도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하죠. 이미 북한은 정권을 수립해 놓은 상태니까. 남한 좌익이 이 선거 저지를 투쟁을 하려고 엄청나게 이때서부터 테러와 폭력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칠폭동, 대표적으로 이칠폭동. 일단 철도 노조를 통해서 일단은 다 이제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하고 곳곳에서 다 파업 사태를 해요. 그러면서 좌익들이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 저지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통일 헌법을 지지하는 그런 가두 캠페인을 벌입니다. 자, 웃기죠? 보세요.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면서 북한 통일의 헌법을 지지해. 앞뒤 안 맞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앞뒤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 다 앞뒤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전 상태와 유사한 상태로 좌익단체들은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각종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요. 이런 폭력 사태가 제주 4.3 폭동 반란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리고 곳곳에서 폭력과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투표소 당일도 투표소 습격하고 주민과 마을 습격하고 경찰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대표적으로 2.7 폭동이요. 5월 남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도당 지령으로 일어난 파업과 폭동이 2.7 폭동이에요. 제주 4.3 폭동이 2.7 폭동의 일환 중에 하나예요.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대구 폭동이나 2.7 폭동이나 제주 4.3 폭동이나 폭동 반란 사건이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모든 것들을 교과서에서는 뭐로 표기하고 있을까요?
민주봉기로 표기하고 있어요. 교과서를 민주봉기. 무슨 민주봉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냥 줄거리만 사실 중거리하고 중요 논점만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제로 삼아가지고 다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가 다 실제적으로 사료에 있어요. 사실로 나와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하나하나 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다 거꾸로 바꿔놨잖아요. 거꾸로 바꿔놨어요. 바꿔놨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려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주 4.3 사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 정권 때 뭐 했어요? 제주 4.3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제주 4.3 특별법 했잖아요. 신고하면 전 잡혀가는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반란 사건이고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명확하게 폭동이고 반란 사건이에요. 27 폭동도 마찬가지고요. 대구 폭동도 마찬가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반란 사건이에요. 근데 여수 순천 뭐예요? 민주화 봉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 누가 위험하게 만들었나? 좌익과 김정일 공산주의자들이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됐죠. 조선 일대, 제1 남조선 일대에 뭐예요? 전신 철도 파괴 등 음모 미연의 발각. 그때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전화, 전기선을 일시 단절시키고 전차 휴합해버리고 철도 파업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려 1047건의 살인과 테러가 일어나요. 1047건의 살인과 테러가 일어나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겠냐는 거죠. 제주 4.3 폭동 반란도 그와 같은 일환이란 말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4월 3일 날 새벽에 12개의 경찰서 지서를 기습해서 시작된 게 제주 4.3 폭동 반란 사건이에요. 한다는 얘기가 그 1년 전에 3월 1일 3.1절 기념식 때 그때 지금 경찰들이 친일 경찰, 꼭 친일자를 붙여요. 친일 경찰들이 독립기념대회를 하지 못하도록 총을 쏴서 죽였다. 일부러. 물론 발포해서 6명인가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발포하게 일부러 만들었다고요. 그때 당시 3.1절 기념식은요, 3.1절 독립기념식이 아니었어요. 공산화를 위한 공산 집회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회를 하면 가득 캠페인을 하고 외치는 그런 어떤 구호가 있잖아요. 그게 다 공산주의 폭동 구호였어요. 그리고 이 프랭카드 들면 이 창 있잖아요. 이 죽창 가지고 말 쿡쿡 찌르고 경찰들이 타는 말 쿡쿡 찌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수많은 경찰, 시민, 우인 인사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끔찍할 정도예요. 제가 요 제주 4.3 폭동 가지고 다른 데에서 기본적인 줄거리하고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 게 2시간이 넘더라고요. 자세히 얘기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될 정도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제주 4.3 폭동과 반란은 약 9년 동안 일어났거든요. 9년 동안. 이걸 진압하려고 14연대에 갔더니 가서 너희들 가서 진압해 했더니 14연대 일대대 안에 이 군인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로당이. 그래서 한 대대가 자기의 상관과 같이 있었던 동지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자기 상사와 동료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요. 일개 대대를. 그리고 시작한 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무슨 민주화 무장봉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굉장히 열심히 선거를 하죠. 저 옆에 아저씨 뭐 들고 계신 아저씨 있죠? 이게 죽창 하나 들고. 이 좌익들이 하도 테러를 일삼으니까 일단 미 군정이 나서면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 병력도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향보단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이때 당시 이 정도로 선거를 할 때 이렇게 많은 테러가 자행됐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직했냐? 향보단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향보단. 이게 뭐냐면 각 지역에 이 선거를 도울 자체적 자치 치안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향토 박인군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서 여기서 이제 잘 열심히 같이 해주는 단체가 누구냐면 서북청년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좀 도와줘서 이 선거구마다 이렇게 불쌍하게 불쌍하게 이 좌익단체는 뭐예요? 폭탄 들고 총 쏘고 그러는데 불쌍하게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형보다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뛰어난 참 처음서부터 선진국가답게 열심히 선거를 합니다. 열심히 참여 독려를 해요. 선거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승만 미군정은 열심히 개몽운동을 합니다. 이 선거가 반드시 남한만이 아니라 차후에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권자 등록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주민등록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성인이면 선거할 때마다 다 이렇게 우편이 오죠. 우편이 오는데 이때는 그런 게 밑바탕이 없었으니까 이 선거를 하려면 유권자를 등록했었어야 돼요. 나이, 성별 뭐 이렇게 유권자를 등록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유권자를 등록을 하고 이승만은 끝까지 중도파와 김구가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독려를 합니다.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어떻게 얘기했냐? 김구가 남북 연석회의에 가기 전에 김구하고 만나서 김구 선생 이런 식이에요. 김구 선생 그래요. 당신이 통일을 위해서 남북 회담하고 남북 연석회의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잘 갔다 오십시오. 잘 갔다 오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잘 갔다 오세요. 대신 갔다 오셔서 선거도 꼭 참여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자기 뒤통수 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우파가 이렇게 해야 돼요. 보수 우파가. 끝까지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이승만은 끝까지 김구나 김규식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포용하려고 노력은 하나 김구와 김규식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몰래 선거 입후보에서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선거 입후보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죠. 그래서 향보단 조직해서 하고 계속해서 이승만하고 민주군정은 중도파와 김구 세력들을 포섭을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뛰어난 선거였냐면 이걸 보면 알아요. 자, 맨 밑에만 보세요. 맨 밑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크게 글씨만 써 걸 그랬다. 각 지역마다 총 인구가 있고 유권자가 있고 등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밑에만 보세요. 유권자 등록사가 그때 당시 기록된 인구의 등록자가 79.9%예요. 약 80%가 선거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등록한 사람들 중에 옆에를 보시면 무려 95%가 투표를 합니다. 엄청난 투표율이죠. 등록한 사람 중에 95%가 전체 성인 유권자 대비하면 71.6%가 투표를 한 거예요. 지난 21대 선거 투표율이 몇 %죠? 66%인가? 사전 선거율이 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총 투표율이 70%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이때는 5천년 역사에 처음 투표를 했는데 전체 유권자 대비 71%, 등록한 사람 중에서는 95%가 투표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자율적이고 올바른 투표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겠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보는 거잖아요. 왕을 언제 뽑아봤겠어요? 자기 마을의 사또를 자기가 뽑아봤겠어요? 언제 뽑아봤겠어요? 뽑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대표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유군정과 특별히 이승만과 그 세력들이, 우익 세력들이 굉장히 노력을, 사실상 바른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 노력에 힘입어서 5월 10일 선거는 정말로 뛰어난 선거가 됐던 거예요. 완벽한 선거가 됐던 거예요. 이게 미 군정의 데이터고요. 선거중앙위원회 데이터는요, 요거보다 치수가 더 높습니다. 5% 정도 더 높아요. 굉장히 뛰어나게 한 거죠. 이 후보와 당선 정당과 단체를 보면요, 이승만이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남한만의 선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당선된 사람들 중에
이승만 계열이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총 입후보자가 948명이에요. 예. 경쟁률이 4.7대 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난번 21대 총선이 4.5대 1인가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더 높아요. 자, 입후보자 소속 단체 중이 단체가 총 48개입니다. 무려 48개의 단체와 정당이 등록했는데 여기에 남북협상파하고 중도파 정당도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도록 놔둔 거예요. 이 중에 각 절반이, 무려 절반이 정당이 없는 무소속 출마자였어요. 자유롭죠. 굉장히 포용력 있었죠.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고요. 당선 정당도 무소속이 제일 많았습니다. 198명 중에, 당선자 198명 중에 85명이 무소속이었어요. 85명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독촉국민회가 이제 한민당 쪽인데 독촉국민회가 이제 이승만하고 김구가 같이 했던 정당이에요. 그게 54명. 송진우 쪽에 한민당이 29명, 대동청년당이 12명, 그 밖에 군소당체가 18명. 그러니까 엄청난 여소야대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이 85명인 거예요. 무소속이. 거의 45%가 무소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은 있냐면 처음 선거를 하는 거라 그때 당시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당 정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찍은 거고, 또 사실상 국회 안에 이승만은요 자신의 지지 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지 세력이 없었다고요. 나중에 자유당이 있었지만은 자유당도 사실상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용한 거지, 이승만 대통령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자유당이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은 혼자 간 거예요. 혼자. 이걸로 보더라도 이승만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서 선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0선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거다. 탁월한 선거다. 그래서 50선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는 이승만과 미 군정이 분단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한 선거도 아니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한 수준 높은 선거였다. 국민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는 것이 선거 개통과 사실과 그리고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색이 없는 뛰어난 선거였다는 것이 5월 10일 선거입니다. 일반 교과서나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내용을 생각하는 그냥 TV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사실관계가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뛰어나게 민주국가를 시작한 나라예요. 그 안에 그 안에 이승만이 있었던 거죠. 투표로 직접 본인이 선출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근데 사실상 원래는 200명이었어요. 200명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2명이 선출을 못했어요. 어디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공산 폭동으로 인하여서 선거구가 다 불타 없어지고 교회가 불타고 우익 인사들이 잡혀서 죽고 경찰들이 죽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총 3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개가 투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98명만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이제 마지막 날 재헌국회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재헌국회가 열릴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뭐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이승만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진짜 감동적일 텐데요. 제가 그런 거는 못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이 이제 북한에서 조만식 선생하고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내려와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거든요. 간단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시여, 이로써 남북이 둘러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문을 울컥울컥거려가지고 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탄하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 주시옵고, 아멘 해야죠. 남북 통일 주시옵고, 또 민생의 복락 주시옵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히죠. 이 기도 안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사명이, 국가적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남북 통일, 민생 복락, 선진한국이죠. 세계 평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기초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은 뭘 기초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을 기초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을 기초해서 만들었어요. 재헌 국회가 생각하고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끝나고 기도로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법이 제정돼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국회 헌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 전문이 있어요. 헌법이 있으면 헌법 전에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루는 헌법 전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전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초대 재헌국회의 전문에는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따른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만 짚고 그 다음 논거로 넘어갈게요. 없고 어떻게 돼 있냐면 기미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3월 1일 1919년 3.1절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3.1 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 달서부터 우후죽순으로 임시정부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이 국내, 한반도 국내 안에서도 제가 기억한 4-5개가 생기고요. 블라디보스톡에도 생기고 중국에도 생기고 고려 공산당 쪽에서도 생겨요. 그런 다음에 한 3개가 합쳐서 만든 게 중경의 임시정부예요. 그거는 1919년 9월 달에 생겨요. 9월 달에. 4월 달에 임시정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임시정부의 정통을 계승한다라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미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했을 때는 이승만 마음속에는 한성정부입니다. 왜냐하면 한성정부의 강요가 임시정부의 강요로 많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상적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한의 독립을 추구했던 정신은 3.1절 기미 독립선언문에 있고 독립운동이 있기 때문에 초대 헌법에, 재헌국회 헌법에는 기미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이거 보면 압니다. 뭐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초대 대한민국, 초대 내각들 다 독립운동가들로 돼 있어요. 독립운동가들로. 물론 밑에 실제로 행정실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보고 배운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친일 경력이 있다고 자르면 누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과 정책을 만드는 국가의 리더들은 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해요. 근데 북한은 이랬어요. 어쩌면 다 팔았죠? 얘는 빨갛고 어쩌면 뭘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 보세요. 일제시대 때 다 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국군을 볼까요? 국군 다 광복군 출신들. 자, 북한군은 다 일본군 출신들. 도대체 누가 친일 반대? 그렇죠? 자,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법에도 마찬가지로 친일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둘 다 박탈됐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았거나 의원이 됐던 사람은 선거권이 없어요, 아예. 물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한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다 선거권을 줘야죠. 피선거권도 주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고위급 이상 올라갔던 사람들은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어요. 북한은 다 줬어요. 그냥 다 줬어요. 간단해요. 공산혁명의 일로 매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준다. 이게 반민특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반민특위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승만이 없앤 게 아닙니다. 반민특위 밑에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가 있는데 그 밑에 실제로 친일파들을 잡는 특수경찰대원들이 따로 조직이 돼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어디나 이상한 인간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친일파를, 악성 친일파를 잡으라고 했는데 누구를 잡아? 나 기분 나쁜 인간 잡는 거예요. 나 사는데 제가 우리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쟤네 아빠가 우리 아빠 이빨 나가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친일파라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뭐냐? 부정부패가 그 안에도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멈춘 건 이 특경대를 해체시킨 거예요. 재판부와 검찰이 직접 하라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국회 뿌락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좌익은 국회 뿌락지 사건이 일부러 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기획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 다 국회 뿌락지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서 징역과 사형이 언도됐는데 그 이후에 6.25가 일어나가지고 구형을 못했어요. 제대로.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고요. 국회 뿌락지 사건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공산정권에 투항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 김일성한테 숙청당했습니다. 반민특위는 국회가 없앤 거예요. 국회가. 이승만이 없앤 게 아니고. 국회 뿌락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북한에도.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총 12개 항인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친일파라는 말을 반공 인사로 하나로 묶어서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이면 친일파라고 매도해서 다 숙청을 해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교회 목사님들.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 뺐을까요?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교회 재산을 뺏은 거예요. 붙이게 어떻게 돼 있냐? 공산정권에 협조하면 친일 경력은 불문에 붙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벌, 구체적 명단, 죄과 기록, 재판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친일파 숙청은요, 반공 인사 숙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친일 청사는 전혀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일체 청사는 없었고 공서나 처단만 있었다. 이것만 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이 친일파냐, 친미파냐? 아니죠. 그러면 독도 일본하고 독도 분쟁, 영유 분쟁권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에 있는 어선이 울릉도 독도를 건너서 대한민국 동해 근해까지 와가지고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민들이 조업을 못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냥 근 거예요. 쓱 걷어요. 여기 넘어오면 무조건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경찰이 일본 어민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고 이거를 알고 일본에서는 이승만 물러가라고 데모까지 일어났다고요. 근데 무슨 친일파예요? 옆에 거는 누굴까요? 옆에 건 1998년 한일 어업협정에는요, 독도 지역이 중간 수역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1998년도 대통령이 누군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이랬다고. 이승만 라인, 평화선. 하도 오니까 우리나라 어민들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지도 가져와서 쑥 거버린 거예요. 왜 이승만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냐면 국가의 영토의 개념이 이승만 외에는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공, 영해, 영토의 개념을 이승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쓱 커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여기는 우리 영해야 한 거죠. 이게 일본 신문에 이게 났습니다.
일본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어민들이 데모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친일파라고. 일본이면 일을 가는 양반인데.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잡아가지고 얼마 경찰보다 잡힌 인간들이 더 많아. 이걸 어떻게 다 처리했대?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시니키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니키 의원은 임시정부의 수반 중에 한 사람이고요. 국민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시니키 의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국인이 국군이 하여 외적과 타협하지 않고 외놈을 잡겠다고 천방지축 나도 돌아다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를 세우는 행정의 능력은 우리에겐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쫓겨다니니까 뭔가 배우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어떤 근간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니키 의원이 국내에 와가지고 제군들은 이때 당시 연설을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 70여 명 돼요. 일본 제국주의 폭정 아래에서 자신의 명맥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약간 지나친 친절을 외인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해도 그거는 큰 죄는 아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먹고 사는 거 나 안다 이거야. 대신 해방된 조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그 공로를 세워 개가 천선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과거는 자연히 속죄될 테이니 재군들은 각 분야에서 응수 노력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열하고 혹독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반드시 선택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국회 사무처의 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발췌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절하고 있죠? 그렇게 반일 논리 하시는 분이, 이 동상이 국민대 가면 시니키 의원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어요.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시니키 의원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일몰이 하시는 분이 나 같으면 침을 뱉을 것 같은데. 네. 아우 민주당. 예. 시니키 의원이 세운 정당하고 다른 정당하고 만들어서 세워져서 발전한 게 민주당이거든요. 시니키 의원이 민주당의 최초 대통령 후보였어요. 예. 반일을 열심히 외치는 정당이 시니키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죠. 서로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네, 제발 이렇게 하시라고요. 넘어갈게요. 그냥. 소화가 안 돼. 자, 그렇게 뭐냐면 해방 직후 남한의 혼란상과 건국을 위한 행정 기능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 한다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뭐 배운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체성과 갈 방향들은 지도자들이 해주지만 그 밑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일할 사람들이. 건국을 방해하는 좌익에 대항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인력 자원도 없었던 거예요. 건국 직후에 국가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산 세력을 제압하는 게 너무 시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대체 친일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친일파의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해요. 모호해요. 정말 극악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이에요. 40년. 한 세대가 넘어가요.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나는 일본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할 거냐고. 내가 눈 뜨고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더니 나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인 거죠. 학교도 일본식의 교육을 받은 학교를 다녔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정부예요. 지금 학생들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돈 벌고 우리 가족을 잘 부양했어요. 근데 나보고 친일파래. 어떡할 거예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지금의 잣대로 그분들을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정리되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선포해서 대한민국이 발전되죠. 그리고 감사하게 유엔 승인까지 얻어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북한의 김일성 정부는 뭐예요? 괴뢰 정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얘기를 할 때는 북한이라고 얘기하고요. 북한에 있는 정부를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북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북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북괴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북괴 정권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북괴 정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네.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하나에 대해서 선진국가를 이루고 자유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를 이끄는 자유진영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고 있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서 제주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축하 전단 보내고 6.25 때 북진 통일을 하지 못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 때문이잖아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은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어느 정도 허술하게 짝이 없냐? 제가 여기서 김일성 수령님 만세 해도 돼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누가 고발해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실은 그게 죄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러면 무죄가 돼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이 정도 허술하다고요. 이렇게 허술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어떠냐? 과거 동독의 국기만 가지고 있어도 법 없이 그냥 잡혀서 구속돼요. 그 나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는요, 사법부의 재판이 없이 그냥 잡혀서 그냥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국가보안법을 그나마 허술한 국가보안법도 폐지한다고.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한미동맹 파괴. 제발 집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제 홈스쿨을 시키거든요.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을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 문제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의 시기의 상황을 보세요.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하면서 3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독재 정치가 나타났다.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었다.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국민 생활이 어려웠다. 자, 이 문제집의 답안은 몇 번과 몇 번이었을까요? 모두니까 2개일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디귿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몇 번으로 찍었을까요? 감사하게 니은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가 동그라미를 쳐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 아이들을. 이런 강의 있으면 여러분만 듣지 말고 누구도 들어야 된다? 애들도 들어야 된다. 애들도 된다. 짜장면 사주고 라면 사주고 하시면서. 그럼 시간 되면 아이들 데리고 이런 데 좀 그죠? 공원에 데리고 가세요. 어떤 공원? 이런 게 이렇게 전비가 있고 전적비가 있고 이런 데를 좀 데리고 가세요. 가셔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지켰다. 이런 데를 좀 데리고 가세요. 저도 시간 되면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